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일본 불교 답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답사 보고 겸, 답사 가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그런 이야기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법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일본 불교 답사를 가자고 지난해 그렇게 초반부터 이야기를 한 터라, 저기 트르키에 지진 생기고 나서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고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일본 가 있는 동안 지진 나면 안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진이 안 나가지고 무사기환했습니다. 30명,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한 번 더 치세요. 저희 같이 갔다 온 30명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 시대별로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만들어져서, 그 시대의 그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절이 이제, 법융사, 일본말로 호류지, 고쿠지, 흥복사, 이게 나라에 있는 절이고, 그 다음에 동대사, 이게 이제 나라에 있는 절이죠. 그리고 교토에 있는 광융사,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초기 만들어진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절. 우리나라로 치면은 불국사 같은 절, 요런 데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평등원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정도 되는 평등원은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대략 서기로 치면 1000년, 1100년 정도라,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말법시대다. 왜냐하면 해수로 따지면 대충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500년 되는 해다 보니까 이제 진짜 말법시대가 왔다. 이제는 끝이다. 해서 그때 당시 일본의 정토 사상이 엄청 유행을 했다. 그걸 이제 대표하는 평등원.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대, 대헤이안 시대 말기죠. 그렇죠. 33칸당.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시대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후기. 우리로 치면 이제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 시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무신정권이었잖아요. 최충원에서 국사 시간에 배웠죠.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신정권 시대. 일본은 사무라이 정권, 막부 정권이 시작됐던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그때 이제 만들어진 절. 도우쿠지, 동복사, 응각사, 요런 데 갔었고요. 동복사는 이제 초기 일본의 그 선종사찰을 대표하는 절이었습니다. 동복사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시온간지라고 서보는사라고 하는 절도 갔었는데, 거기는 일본의 정토진종의 이제 대본산, 이렇게 정토진정의 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토진종이 현재 일본에서 제일 큰 종파예요. 제일 큰 종파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로 치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조계사 비슷한 그런 절에도 갔었습니다. 교토 시내에 있는 거기도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청수사 33칸당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들은 다 이제 우리로 치면 고려 후기, 조선 초기 요때 이제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빠져서 철룡사도 거기도 이제 선종사찰이고요. 임재종 본산 선종사찰입니다. 이런 절들 한 11군데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은 우리가 흔히 이제 종파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종파들을 종파들의 대표적인 절을 다 갔습니다. 진원종이라고 그러죠. 이제 밀교. 그쪽만 안 갔죠. 못 갔죠, 사실은. 그쪽은 오사카에서 한 2-3시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 많이 가는 데입니다. 그 산 이름이, 고야산. 그쪽이 이제 그 진원종의 총본산인데, 거기는 못 갔고요. 그 외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종파를 대표하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찰들은 두루두루 다 갔다 왔습니다. 사실 뭐 3박 4일 동안 돌아보기에는 엄청 빡빡한 일정이었고, 가이드도 오랫동안 가이드를 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절만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우리 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일본에 관광 간 게 아니고 일본 불교를 우리가 답사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간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랬습니다. 일본 불교를 실제로 가서 우리가 보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사찰들은 가서 보면 그냥 우리나라 절이에요. 그냥 큰 차이 없습니다. 익산 미륵사지가 불에 안 탔으면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법륜사, 호류지 같은 데는 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거기 아주 유명한 작품이 이제 백제관음상이라고 있는데, 관음상 이름도 그냥 백제관음상이에요. 그게 이제 백제에서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백제에서 건너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관세음 보살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 이제 그쪽에서는 뭐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요 시대에는 사찰들이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국사하고 가람배치라든가 생긴 모양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불국사는 그 뒤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단청을 지금 우리 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했습니다만은, 원래 삼국시대에는 단청을 이렇게 안 했답니다. 지금 일본 절에 가서 보면 다 뭐 빨간색으로 단청을 했거든요. 이게 일본 방식이 아니고 원래 삼국시대에 백제나 신라에서 그렇게 단청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려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단청을 한 거고, 일본은 옛날 삼국시대에 그 단청했던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삼국시대까지, 일본으로 치면 이제 나라시대까지 한 7세기, 8세기까지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불교가 그다지 다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제 사람들이, 뭐 신라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고구려 사람들이, 스님들이 가서 백제의 사찰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사실은 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도레인,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다 절 짓고 부처님 조성하고 뭐 스님들이 이제 불법을 가르치고 다 했으니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석의 백제 불교를 알고 싶으면 뭐 나라나 교토에 이런 사찰들을 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백제 불교의 모습을 일본 가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 불교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익산 미륵사지 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잔디밭밖에 없잖아요. 잔디밭이 축구장 한 뭐 대여섯 개 정도 크기는 되는 그 넓은 잔디밭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원된 탑 하나, 뭡니까, 반 이상 무너진 탑을 이제 수리한 탑 있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휑하죠, 그냥.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이긴 자의 편이다 보니까 백제에 관련된 게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에 가면 지금까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백제의 불교와 문화를 그 양반들이 잘 지켜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일본 불교하고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을 해요,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알지만은 고려시대가 되면
물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삼국시대는 화엄종이다, 뭐, 삼론종이다, 법산종이다, 율종이다 해가지고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 뿌리는 하나다. 서로 이렇게 학파는 다르지만 결국은 다 하나로 통한다. 라고 해서 우리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화쟁사상. 신라의 어떤 스님? 원효 스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뭐, 화엄종이다, 삼론종이다, 법상종이다, 율종이다, 여러 가지, 뭐, 11가지인가 되는 다양한 어떤 학파의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맞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원효 스님이 탁월한 천재 아닙니까? 원효 스님이 등장을 해서 아니야, 그거 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 하나로 다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다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원효 스님이 화쟁사상을 주장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학파의 주장들이 삼국시대에 이렇게 막 나눠지다가 후기에는 뭐 오교구산 해서 그게 이제 좀 줄여지고 고려시대에 넘어가서는 뭐 선교 양종,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등장해가지고 화엄사상에 기초해서 관화선을 제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그렇게 하나로 회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막 종파가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로 다 회통이 됐어요. 근데 일본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고려시대 초반 정도 되면 그전에는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까지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뭐 화엄종, 법산종, 율종 뭐 이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다시 그냥 그대로 일본으로 갔으니까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쯤 돼가지고는 일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천태종하고 진원종이라고 해서 밀교 알죠? 밀교. 밀교 쪽이 일본에 대거 유입이 되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서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일본에 이제 부처님 절에 가서 보면 부처님도 물론 이렇게 아주 잘 모셔놨는데 부처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뭐 많아요, 일본에는. 자세히 보면은 사천왕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천왕상이 절 앞에 사천왕문에서 이제 계시는데 일본에서는 사천왕상이 어디 있냐면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법당 안에 부처님이 계시면 부처님 주변으로 이렇게 사천왕상이 부처님을 사방으로 호위하고 있습니다. 보면 절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금강역사 같은 분들도 물론 금강문에 절 들어온 입구에 있기도 하지만 부처님 주변으로 또 호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명왕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그 밀교 쪽에 많은 일종의 신 같은 그런 분들이 부처님 주변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3칸당 같이 아주 유명한 그 천한분의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교토에 가면. 거기에 처음 가면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은 다 표정들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표정이나 자세가 비슷해서 잘 안 보고 그 앞에 있는 뭐 금강역사나 사천왕이나 아까 말한 팔부신중이나 뭐 각 부동명왕 같은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이 아주 막 역동적으로 막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 보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는데 사실은 진짜 주인공은 뒤에 있는 천한번의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주인공이죠. 이런 분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밀교에서 나오는데 일본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밀교가 거의 힘을 못 썼는데 일본은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지만 가는 사찰마다 뭐 밀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명왕들, 부동명왕이다, 무슨 명왕이다,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 이런 분들이 사찰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목조로 주로 조각을 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우리로 치면 고려시대부터 일본에 상당히 많이 퍼졌더라 하는 거를 이번에 우리가 가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같은 경우, 뭐 이제 초기 선종은 이제 동복사가 유명하고, 우리가 간절 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초기 말고 이후에 지은 사찰 중에 뭐 금각사, 은각사, 고태사 이런 절들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절들을 가면 이게 절인지 뭐 무슨 고관 대작의 별장인지 구별이 안 돼요. 우리 일본에 교토 관광 가시는 분들 교토 관광 가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그냥 정원이 멋있더라. 이거밖에 사실 기억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원이 멋있더라 할 때 그 정원이 사실은 절이에요, 거기가. 선종사찰, 금각사, 은각사, 뭐, 고태사, 용안사, 다 무로마치 시대, 에도 시대, 우리를 치면 고려말, 조선초, 이때 당시 만들어졌던 선종사찰. 참선을 주로 하는 사찰인데, 가서 보면 절이 절 같지가 않아요. 그냥 고관대작의 별장 같아요. 앞에 막 정원 만들어 놓고, 그게 뭐 기왕 바위 여기저기 막 배치해 놓고, 이끼를 그냥 일부러 온 마당에 막 이끼를 깔아 놓고, 그냥 멋있기는 멋있는데, 뭔 절이 이러냐, 속으로 이제. 이게 뭐 어떤 게 대웅전인지도 모르겠고, 절이 절 같지가 않아요. 보면. 일본의 선종이 처음에는 우리처럼 수백 명의 스님들이 해인사나 송광사처럼 수백 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참선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도우크지, 동북사 같은 절에 가면 실제로 절도 크고 선원인가 그런 건물도 있고 거기는 또 뭐 스님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우리로 치면 해우소 같은 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초기 선종은 그나마 좀 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절의 규모도 있고 참선하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의 역사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이제 선종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그 선종에서 이제 가나선 이야기하는 뭐, 백척간두 진일부. 한 방에 끝내버린다는 이런 이제 좀 가나선의 정신이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사무라이들한테 이게 어필을 해가지고 사무라이 정신하고 많이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 무사들이 선종을 그렇게 많이 옹호하고 선종을 비호를 했답니다. 용맹정진하는 수자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들 모습 같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무사들이 뭐 이렇게 참선하고 막 화두를 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이렇게 용맹정진하는 자세,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뭔가 이렇게 생사를 걸고 이렇게 싸우는 자기들 무사들의 모습과 정신과 비슷하다. 해서 무사들이 이 선종을 많이 좋아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밀교 같은 경우는 뭐 의식이 복잡하고 뭐 절차도 복잡하고 다양한 불보살님들이 있고 화려하고 막 그러니까 귀족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선종이 사무라이들이 선종을 비호하고 좋아하면서 선종의 정신, 가나선의 정신은 사라지고 어떤 기교적인 부분, 테크닉적인 부분만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차를 마시는 것도 선이다, 도다. 그래서 다도, 차 마시는 격식, 뭐 형식 이런 거를 막 중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선종이 그런 식으로 변질을 하고 정원이 그렇게 많아진 것도 원래는 참선을 하려면 선방에서 이렇게 좌선을 하는 게 맞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기교적인 부분만 늘어나고 정원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그런 정원을 보고 관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도다. 해서 정원을 그렇게 이제 막 멋있게 만드는 선종사찰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일본에서 선종이 좀 기교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질 않았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랬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토신종의 대본사는 아까 말한 서보는사라는 사찰도 갔었는데, 이 절은 다른 절들은 좀 많이 좀 관광지화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스님들이 거기서 뭐 수행을 하는지, 스님들은 보기가 힘들고 관광객들만 많고 막 그랬는데, 서보는사는 가니까 여기는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막 신행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절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아마도 유치원생 같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한 4, 50명 되는 아이들이 큰 법당이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대웅전 한 최소 10배는 되겠던데, 법당 내부가 엄청나게 커요. 그게 이제 일본 정토종의 특징이랍니다. 법당이 크대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한 50명 정도가 무슨 교육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지금 무슨 교육을 받냐 물어보니까 아미타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게 애들이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있더라고. 저 나이에 저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참 이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다 생각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쭉 둘러보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끝나고 학부모들하고 그 유치원생들하고 아마 그 절에 주지스님 같아요. 주지스님이 이제 대웅전 앞에서 모여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저쪽 마당에서 우리가 단체 사진 찍는 거를 보고 있었죠. 유치원생들이 앞에 있고, 가운데 주지스님 있고, 뒤에 학부모들 쫙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진 찍는 동안 애들이 정말 꼼짝도 안 하고 딱 서 있더라고요. 가운데 딱 주지스님 보니까, 느낌이 스님이라기보다 약간 좀, 순복음교회 목사 같은. 일단 그쪽은 머리가 길고, 이제 다 대처성이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 상당히 인물도 잘생겼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세련되고 한 게, 우리 같은 스님보다는 좀, 우리나라를 치면은 좀 대형교회 목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절 분위기도 보면, 법당은 뭐 그게 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은 건물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거 보면, 절이라는 뭔가 좀 수행 공간, 신행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뭔가 좀 대형 교회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제 지금까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일본 불교는 저렇게 우리하고 많이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까? 이런 생각을 3박 4일인가 일본의 여러 절들을 다니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신도라고 해서 이제 신사 알죠? 신사 중심의 신도가 사실은 일본 사람들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신도가 일본 사람들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불교도 일본에 들어오면서 신도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일본 사회에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불교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떼가지고, 예를 들면 밀교의 다양한 뭐 신들, 여러 불보살님들,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선이면 자선, 뭐 진언이면 진언, 여러 가지 중에 그런 거 한두 가지만 떼온다든가 해서 자기네들 신도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불교에서 그냥 한두 가지만 좀 가져와서 자기네들 불교로 재구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만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뭐 명상이라든가 뭐 힐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뭐 사업화 돼가지고
비즈니스화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수구에서 불교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수행의 테크닉, 수행 기술만 따로 떼가지고 그거를 상품화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명상이죠. 서구에서 들어온 명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교를 자기들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가지고 그 부분만 가져와서 내가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불교를 접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는 개정의 사막이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 개만 지켜서도 안 되고 선정, 참선, 수행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지혜. 물론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아는 이런 공부만 했어도 안 되고 개도 지키고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트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여야지 이것이 진정한 불교다. 그리고 부처님이 항상 강조한 것도 팔정도로 강조했지 부처님이 열심히 자선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말 한 적은 없거든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내 구미에 맞는 것 하나. 예를 들면 나는 염불이 좋아. 나는 기도가 좋아. 나는 자선하는 게 내하고 맞는 것 같아. 그거만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교를 하면 일본처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 정, 해. 개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가야지만이 올바른 불교다. 그것이 올바른 불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저는 일본에 가서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할 때도 개정의 사막을 항상 균형 있게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